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민군관계 유형입니다. 자, 현대 국가에서 민군과의 어떤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민군관계 유형도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군사력이 전통적으로 문민 통제에 어떤 종속돼야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신념으로 삼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에서는 군대가 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사회 문제를 담당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대부대를 나누어서 변방에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수도의 어떤 수도의 수비대를 주고 그 수비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기중물을 후하게 주어서 환심을 사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이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전방, 후방 부대 뭐 이런 어떤 역할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전방 부대가 축선을 쌓고 그다음에 후에 이제 그런 또 이제 예비 부대가 또 이제 이렇게 축차적으로 나가는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이 고대의 어떤 그 로마에서는 이러한 상황들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군하고의 민하고의 어떤 관계가 예민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군대의 어떤 전문성과 이제 기술성이 강조돼서 이제 직업군인 제도는 어떤 불가피하게 이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 권력에서도 이 국방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억제 수단인 군사력은 한층 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팅턴 교수는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법적 형식을 통해서 어떤 주관적 문민 통제보다 직업주의의 바탕을 둔 객관적 문민 통제를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팅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스미스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군사력의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군사적 충실성과 그다음에 관리적 효율성, 문민 통제 이런 것들이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너 교수는 군대가 직업주의에만 충실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문민의의 원칙을 수력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이 헌팅턴이나 그다음에 어떤 스미스보다도 상반된 것은 또 파이너가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업주의에만 군대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 충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제 보았을 때는 민군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군대가 전문 직업주의로 발전한 여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 내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사회 내의 어떤 정체 이데올로기의 어떤 친화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민군과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형에서 헌팅턴의 어떤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민간우위의 통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주관적 민간우위의 통제와 객관적 민간우위의 통제 이 두 가지로 봤는데 국가 내에서 군대의 역할이 민간우위의 통제라는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우위라는 것은 민간 집단과 군부 집단 간의 상대적 힘의 문제와 이런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부 집단의 권력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간우위의 통제가 이제 달성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우위 또는 민간 통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군대의 정치 권력을 최소화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팅턴 교수는 첫 번째 이제 주관적 민간우위의 통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민간우위의 통제는 말 그대로 군부의 권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최소로 축소시키고 민간 권력을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극대화시킨다는. 그래서 민간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민간우위의 통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정부에 의한 민간우위의 통제,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민간우위의 통제, 그 다음에 사회계급에 의한 민간우위의 통제, 입법 형태에 의한 민간우위의 통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정부에 의한 민간 통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 17, 18세기에 이제 영국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군주의 통제하에서 있었고 민간우위라는 구호는 군주에 대해서
의회 집단의 어떤 상대적 권력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 채택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계급에 의한 민간우위의 통제는 자 18, 19세기에 서구의 어떤 귀족계급과 이 귀족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 계급이 서로 군부를 통제하려고 경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급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급의 어떤 이익과 민간우위를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입법 통제는 여기에서는 자 문민 통제의 원칙을 헌법상에 명시함으로써 민간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우위는 민주주의 정부이고 그 다음에 군부 우위는 절대주의 정부나 전체주의 정부에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객관적 민간 우위의 통제입니다. 자, 객관적 민간 우위란 뭐냐면 자, 군 전문 직업주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군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객관적 민간 우위는 군대를 현대화함으로써 그리고 군대를 국가안보와 도구만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직업주의적 성격을 고양시키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군대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군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요소를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팅턴 교수는 자, 군대의 정치 관여를 막는 가장 이산적인 방법은 객관적 민간 통제를 확립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은 직업 전문주의가 확립된 곳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는 자연히 군 전문 직업주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는 노드링거 교수의 어떤 분류입니다. 그래서 노드링거 분류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전통적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민간 엘리트 간 사회적 어떤 출신 배경이 현재의 다른 어떤 현대 사회에는 이제 적용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의 어떤 귀족 출신, 그 다음에 계급적 배경이 일치, 그 다음에 중복. 그래서 이 세계관의 어떤 동질성 등으로 인해서 민간 우위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근대 초기의 유럽 사회 모델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민간과 군부 엘리트 이게 귀족 출신이라는 거죠. 계급이 일치해요. 중복되고 그 다음에 세계관도 동질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민간 우위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는 군부에 대한 어떤 민간 통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자유주의형 모델이다. 자유주의형 모델은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군부의 정치화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통제 유형으로는 뭐냐 하면은 자, 군부는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한정한다는 거예요. 응? 군부가 어디요? 대외적인 역할, 대외적인 어떤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사회라든지 경제, 정치 이런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누가 통제해요? 민간 정치들이 해야 함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자유주의 여기에서는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침투형 모델이다. 침투형 모델은 자, 공산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민간 통제 유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통치자들이 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인사를 통해서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인사를 통해서 어디에 투입해요? 이 군부에 침투해서 이 군부의 어떤 충성과 복종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간 통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노드링거에 의하면 이 침투 모델은 어떤 개인적 독재 체제나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일당 체제 같은 이런 어떤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실현이 가능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잔의 위치의 분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주가 이제 헌팅턴의 어떤 그런 교수가 이런 어떤 그 민군의 어떤 역할을 분류를 했지만,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뭐 어느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노이치는 헌팅턴 교수와 이 관점을 달리해서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정치 발전과 군부의 어떤 정치 관여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제 민군 관계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 국가형 모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자, 귀족적 봉건적 모델이다.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 전적으로 서구의 산업주의가 발생되기 이전의 유형. 그래서 민군과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자,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들이 동일한 사회적 귀족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양자가 어떻게 됩니까? 잘 통합된다는 거죠. 귀족적 봉건적인. 왜? 뭐 군부나 민간이나 동일한 귀족 출신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양자가 잘 통합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여튼 여기서는 그래서 뭐 군대에 대한 어떤 민간 건의라든지 어떤 정치적 제도 이런 것들이 뭐 통제도 마찰도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귀족적 봉건적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적 모델인데 자, 이 유형은 자, 민간 엘리트 간에 어떤 기능적으로 분명히 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분화. 그래서 민간의 어떤 건의가 공식적인 기구나 기축을 통하여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모델은 다시 민간의 여기에서는 어떤 민간 엘리트 간의 어떤 기능이 분명히 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분화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민간의 권위가 공식적인 기구나 기축을 통해서 군대를 통제한다. 그래서 뭐냐면 뭐 군대를 통제하는 것은 누가 통제합니까? 통치권으로서 우리가 군대의 어떤 최고 통수권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기구와 기축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 기능의 우리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 기능의 분류는 이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먼저는 군부 통치형 모델입니다. 이 군부 통치형 모델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이 프레토리아즘은 뭐냐면 이 간습 또는 합법적 인정되는 어떤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는 군사 반란이라든지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군부 통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 반란이라든지 군부를 통해서 군부가 직접 정치에 어떻게 관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 정치 모델. 그래서 이런 어떤 간습법이라든지 합법적에 따르지 않는 거죠. 이런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법이 어떤 공산당의 어떤 그 당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군부 통치형 모델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군부 통치형 모델을 지배하는 사회는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극히 어떤 부유한 소수와 빈곤한 다수가 공존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이 공산주의 같은 거잖아요. 정치적 불안은 어떠가? 군대가 불법적으로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 통치형 민간 관계는 군인을 정치에 관심을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하고 반응하게 함으로써 이 군대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전투력을 배양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전쟁을 못하는 정치군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군부 통치형 여기는 모델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병영국가형 모델입니다. 이 병영국가형 모델은 뭐냐면 자, 민간 정치 엘리트가 이 군대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전쟁 상해에 대한 어떤 공포를 조성을 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이 군국주의적 민주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병영국가의 모델은 뭐냐면 자, 세계 정치 무대가 폭력관리 전문가의 어떤 지배로 지향하는 이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어떤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2000년대 이라크의 어떤 사담 후세인 정권, 북한의 어떤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정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병영 국가형 모델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폭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전문가를 지향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민방위 국가형 모델입니다. 자, 민방위 국가형 모델은 자, 민군 관계에서 일반 정치 생활과 군사적 활동 사이에 큰 이 구별을 두지 않는 거죠. 응? 정치 생활과 군사적 활동 사이에 큰 구별을 두지 않으면서 이게 내외 정치상에 커다란 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민방위 국가형 모델은 이제 소규모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소규모 국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체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기술적인 우월성을 지닐 수 있으면서도 높은 결속도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비교적 민주적 특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자, 낮은 수준의 어떤 복종도가 유지되는 이러한 약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 민방위 국가형 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방위형 국가는 어디입니까? 적은 나라, 여기는 스위스, 뭐 이스라엘, 어떤 작은 규모를 가진 어떤 그런 집단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선진 민주 국가형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진 민주형 국가 이 모델은 자, 군대가 이런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어떤 대외적 안전이라는 이라는 명백하고 한정된 임무만을 맡고 군 본인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군 본인의 군역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가형 민군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자, 군 직업주의 제도가 발전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구 선진국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가 이런 선진 민주국가형 민군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군대가 이 정치적 중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민 통제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대외적인 이 안전, 그죠? 안전된 임무만을 수행하는, 그래서 보면 군 본인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선진 민주국가형 여기에서는 민주국가형 민군 관계 민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문민 통제에 준수하면서 군 전문 직업주의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것은 민간 권위와 군대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문민 정치가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치를 못한다든지 어떤 실패를 계속 해야 나간다면 그런 군이 거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민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군이 너무 또 나약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 민에서 또 너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군대 간의 어떤 이런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실 참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잘 유지해 갈 때 우리나라는 민군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런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 5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민군 관계 역할 및 방향입니다. 그러면 민군 관계는 어떤 역할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자, 국민의 군에 대한 어떤 인식과 역할을 우리가 이제 바로 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제 공동체적 인식과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이 군과 민, 즉 뭐 어느 누구든지 뭐 이거는 서로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군과 민간이 같이 공동체적 인식과 연대를 가져서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가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문민 통제 확립 및 어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어 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여기서 선진 민주국가형 모델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진국가형 그 민주국가가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군 본연의 어떤 직업주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정치의 권위, 민간 정치의 어떤 권위와
군대 간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힘의 균형 유지, 힘의 균형 유지가 이루어갈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요즘 참 군이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도 오늘 뭐 조선일보의 그 대대장에 대한 그런 MZ 세대 때문에 아마 그 부대장들이 이제 뭐 사실 어떤 의기가 이제 아마 땅에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전역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군은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군대는 공군과 그다음에 그 해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미연에 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또 공평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그게 국민간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뭐 거의 그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장병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뭐 요즘 뭐 계속 뭐 그 도시락 뭐 이런 거 찍어오는 거 뭐 훈련을 시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의 인권 보호입니다. 그러면 이 장병들에 대한 어떤 병사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장병들도 인권 보호를 본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군대에서의 어떤 교육이 사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또 정착이 돼서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 어떤 민주국가의 위상에 맞는 그런 어떤 인권과 그런 어떤 질서 유지에 또 그런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민군 간의 어떤 지속적인 교류가 확대해야 된다. 민과 군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이다. 상호 보완과 협력적인 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발전 관계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군과 관련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호 지속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자, 국가 및 사회지도청에 어떤 자주국방을 위한 솔선수범과 그다음에 노블리스 오브제 이 정신이 실천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떤 그 지도층들이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또 자녀들도 그런 현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일부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즘에는 이제는 국가 지도층들이, 즉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되고, 또 군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군의 이병 관련된 거에서도 뭐 좋은 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부대가 어디 있고, 다 어느 부대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지도층의 자녀는 나는 더 정말 열악하고 더 어떤 면에서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해야 되지만 더 어떤 면에서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지도층들,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솔선수범적이고 노블리스 오브제이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는 군의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사회 지도층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민과 군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군의 국민에 대한 인식과 역할입니다. 이제는 자, 초국가적, 초국가적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비한 어떤 강한 군대를 구현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뭐 군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어떤 그런 그 침략군 그 자들만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군인의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비군사적 위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재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뭐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어떤 강한 군대의 구현을 이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군 직업줄이 정착해야 된다. 그래서 군도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전역을 해도 이제는 일반 사회에 나와서도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어떤 솔선수범과 사회적 모범자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군의 이제 민주화 개방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아마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MZ세대라고 할 수 있고 소통하는 과정, 이 소통을 통해서 군의 어떤 민주화 개방을 하루속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진 시민교육을 통해서 민간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을 통해다. 요즘에는 이제 AI라든지 민간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군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와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사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시설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좀 조정을 하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 평화 유지 기업 및 이제 재외 국민 보호에 어떤 이런 지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이제 뭐 난민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난민, 우리하고 같이 일했던 난민들을 이제 한 280에서 300명 이렇게 이제 아마 데리고 이제 오는 그런 수송 작전을 우리가 했는데, 이런 어떤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제 평화 유지,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파병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상륙수 부대에서부터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그다음에 평화유지구단, IT 단비부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부 사하라의 어떤 그런 감시단서부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파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우리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민자들 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지원 역할들도 군인이 이제 해야 된다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정책 지원 및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군부대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갈 때 군대가 존경받는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요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민군 관계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맹 퇴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민과 군의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 제 1장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음 주에 2장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20일부터 우리가 이제 26일까지는 효도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의 1차 수강은 18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